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인아입니다. 미국 증시 또 신고가가 났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세 번째로 발표가 됐는데요. 4.1%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이러니까 테이퍼링 하지, 테이퍼링 실시할 만하구나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흘 연속 오르면서 특별히 금요일장 엔저 우려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한 결과 1980선까지 회복을 했죠. 미국발 훈풍을 감안해 봤을 때 남은 올 한 해장 2000 정도는 근처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코스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한 5거래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엿새 만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그 뒤에는요, 외국인들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샀다라는 아주 든든한 수급 얘기가 뒷받침되어 있는데요. 코스닥이 많이 빠진 만큼 여기서 뒷심을 얼마나 발휘해줄 수 있을까요? 500선 위쪽에서 출발했던 2013년도 코스닥장 500선 언저리까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시작하죠.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코스닥이 많이 올랐던 금요일장, 코스피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오늘장도 미국발 훈풍 감안해 봤을 때 상승세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정리 한 줄씩 의견을 전문가 5분에게 받아본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어요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반등장이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거래소 기준인 것 같아요. 기관 프로그램 한 2천억씩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도 정규장 기준으로 모두 순매수했었었죠. 김영겸 팀장님, 수급 상황이 양호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셨습니다. 안상인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 딛고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라는 평가 내려주셨네요. 자, 오늘장 프리뷰 한번 볼까요? 최승 차장님은 N달러, 원달러, 또 원엔 환율 변수를 여전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1% 확정치가 나올 정도로 좋아서 이 같은 미국의 지표 호조 덕에 국내 증시 동반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환율 민감도가 낮은 내수주나 혹은 조선, 은행주 섹터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남기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중소형주 주목하자. 아까 수급이 조금 양호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셨는데 결국 중소형주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안상은 대리님은 미국 GDP의 서프라이즈한 상승 때문에 이것을 포트 조정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특별히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서 최승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드디어 자동차주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환율 변수를 주목하라 이런 의견 남기셨네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이 사실 또 테이퍼링의 일부분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업종에 좀 발목을 잡혔던 그런 부분이 컸는데요. 물론 뭐 통상임금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 N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N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지금 N달러 환율이 또 104.43달러까지 1달러당 104.43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려면은 사실 그 원화도 어떤 약세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자동차주들 좀 반등은 좀 좋습니다만은 사실 뭐 전저점 이하로 다시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좀, 자동차 업종 혹은 이제 일본과 어떤 수출 경험을 벌이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으로 좀 넘어가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N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변수 오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국내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매력도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본과 경합하는 이제 수출주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이나 석유화학 업종까지도 함께 묶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석유화학 업종도 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지만은 석유화학 업종들뿐만 아니라 조선주들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27일 이제 배당락이 있고요. 30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26일까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국내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그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배당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제 배당률이 뭐 전체 3%라고 봤을 때는 사실 주가 하락률이 3% 미만이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말 랠리도 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배당주 쪽으로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연말은 차분하게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좀 넘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연초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이제 액션이 시작이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해외 글로벌 시장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환율 변수 등을 감안해서 종목들 업종별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전략 주셨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닥까지는 지금 사실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스피 시장의 어떤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어떤 코스피 시장의 안정화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몰려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 때 감사 의견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코스닥 그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다. 예,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 쪽의 어떤 거래 대금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 매기가 좀 확산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마른 장작처럼 정말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의 어떤 급반전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래소가 조금 살아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얘기를 오히려 여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혜승 차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남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증시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미미해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한 연말까지 한 5거래 정도 오늘 포함해 남았잖아요. 2000포인트까지 조금은 더 욕심을 부려도 좋을지 궁금하고요. 이 엿새 만에 반등을 지난주 금요일장 보였던 코스닥에 추가 반등이 있다 없다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 코스닥 전망도 같이 좀 들어보고 싶네요. 중국 증시는 또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건지 큰 그림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우선 우리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뉴욕 시장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꽤 약한 흐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보면 선진지수 쪽으로 굉장히 투자 자금이 많아졌고요. 반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유입이 되다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자금이 철저히 좀 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인도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테이퍼링 이후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환율 부분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서 엔화와 달러화에 따라서 철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테이퍼링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는 동안에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것인데 이 부분에서 아베노믹스의 추가적인 엔화의 약세 기조를 만들어내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달러는 갈수록 강세 그리고 엔화는 갈수록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들만 보더라도 달러 쪽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득실이 있을 것이고요. 엔화 약세에 따라서 득실이 있는 기업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즉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주 위주로의 어떤 기업의 이익 개선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이제 일본하고의 경합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무역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네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럼 일본하고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냐의 게임인데, IT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의 그 경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뭐 휴대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시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또 마켓시어가 커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이면서 엔화 영향을 받지 않는 이 IT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하고의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득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이러한 득을 모두 반납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냐 강세냐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 테이퍼링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강세 약세가 아니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가 되고 달러에 대해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그려나갈 때 다시금 기업의 득실을 전부 다 재평가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러니까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는 아직은 종목별로 이해관계를 좀 따져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IT 위주의 인도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하고의 그 수출 경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빠져나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또 이러한 부분 하나 더 붙여가지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 선몰에서 매도 규모를 상당히 좀 늘려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현몰에서의 매도가 충분히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몰에서는요, 이익 실현 단계에 와 있다. 즉 2230포인트에서 매도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지금 1990포인트, 80포인트 라인에서는 자기들이 환매수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지금 연 3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현물에서도, 즉 주식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파생적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번 주부터도 외국인들 좀 순매수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업종별로 차별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여러 업종들 중에서 보면 제일 많이 파는 업종은 역시 자동차 업종을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일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금융주 쪽으로도 지금 현재 노크가 되고 있고요. 금융 쪽으로도 노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팔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소재 산업재군들을 팔아나가고 있는데, 이 소재 산업재군들을 누가 사느냐? 바로 이 기관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과거 2005년에요. 2005년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될 것인데요. 2004년 8월부터 2004년 8월부터 상승한 장세가 12월 넘어서 2005년 상반기까지는요, 외국인 주도하에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정한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간이 되겠네요. 자, 이 구간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할 때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느냐 봤더니만 소재 산업재군들의 순매수가 이루어지더라. 역시 이때도 달러, 엔화 약세 기조가 펼쳐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기관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유도를 하는데 전부 다 소재 산업재군으로 2000포인트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최근에 다시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8월에서 11월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투신권들이 매수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신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소재 산업재군이기 때문에
역시 2005년 7월 이후에 소재 산업재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의 최근 급락은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현재 어떤 급격한 개혁의 시도를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시진핑 정부의 지금의 기조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한 것은 최근 상승폭이 좀 안정적으로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되돌아갈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따라서 코스피는 이번 주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포인트, 2010포인트를 향해서 충분히 강세가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이제는 바닥을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거래소 대비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는 이번 주에 495포인트에서 약 500포인트까지도 연말 도전하는 흐름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조 있는 어떤 테마나 중심 어떤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계속되는 테마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선별적으로 이번 상승시마다 물량을 축소해서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의 편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네. 자,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려가자 하셨는데 코스피는 아마 2,000을 넘길 것이고 소재 산업재군도 이제는 반등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수급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네요. 테이퍼링이라는 큰 뉴스가 있었던 지난 한 주 전체 수급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았고 그 다음 순으로 역시 네이버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 주간 주간 상승률이 8%대를 기록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화수목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신한지주를 가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도 KB금융 각각 금융주 하나씩을 챙겨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외국인이 화면에는 없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를 모두 팔았던 지난 한 주였던 것에 비해 기관의 현대차를 무려 13거래 연속 사자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원이 깨졌는데도 기관의 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KT도 사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이미 3만 3천 원대 전고점을 넘어 3만 5천 원 이상 3만 6천 원 부근에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지로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은요. CJ E&M을 가장 많이 샀는데요. 4거래 연속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네요. 이 밖에도 인터파크, 원익, IPS, 당초 좋아하던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SM도 같이 좀 사고 있죠. 다음도 외국인들이 복귀하면서 이제 9만 원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관도 오른편에 보시면 성광밴드, 바이로메드, SK브로드밴드, 그리고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샀는데요. 이제 솔브레인은 슬슬 기관이 12월 들어 계속 담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도 살짝 매수세를 금요일 날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지난 12월 20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LNG와 드루십 그리고 컨테이너선 중심의 안정적인 수주가 돋보이는데 현재 133억 달러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치의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드루십 수주 등을 통해서 연간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주 달성이 유력하고요. 페트로나스 FLNG 신규 수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 상승과 발주 회복으로 상선시장 회복이 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을 겨냥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주가는 오히려 소외되어 왔습니다. 2013년 이후에 성장이 불투명하고 해양과 LNG에 집중된 사업 구조가 상선 회복의 수혜를 받기 어렵고 그리고 현재 실적 레벨이 높아서 2, 3년 뒤에 추가 레벨업이 어렵다는 우려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선시장 회복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업계 최장인 7.9km의 어떤 암벽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선과 드루십 그리고 FLNG 건조에 유리합니다. 2014년에 수주 전략이 성과 상승 시 상선 비중 확대로 설정
결정되면 상선 시장 회복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선업종은 수주와 실적 간의 2년간의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수주 부진으로 2014년에 어떤 실적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과 14년 연평균 150억 달러 수주의 신규 수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성장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로나스발 FLNG 추가 수주는 해양선 생산 설비의 수익성 우려를 완화시킬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전 주가가 LNG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익 확보가 가능한 성과에서 상선 수주 확대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물량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전략 차별화의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7,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기관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는데요. 2014년 원전의 어떤 가동률 회복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원전 3기는 12월 말 재가동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요. 신월성 2호기는 내년 7월이 가동 목표이고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선정 과정 중에 있고요. 2014년 말 사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라 2014년 원전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전력 구입비 부담 완화로 이어져서 긍정적입니다. 석탄 가격 하락에도 다른 이익 개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석탄 도입 단가는 평균 톤당 95달러 수준이지만 최근 석탄 가격은 톤당 85달러 수준으로 도입 단가가 10%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석탄 연료비가 연간 8조 원 수준을 감안하면 단가 하락으로 8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요금 인상 및 수요 관리 위주의 전력 정책이 긍정적인데요. 11월 단행된 정규 요금 인상 효과 그리고 요금 인상을 통해서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규제 리스크 완화의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연료비 연동제 실시 시기도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가 개선된 다음에 논의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당분간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2,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지난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와 그리고 기관이 최근 2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2전화를 통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20억 원 전환사채 전화를 통해서 원익 IPS 지분 8.96%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전환가액은 3,047원으로서 2014년 1월 21일 상장 예정이고요. 12전환 공시 직후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2대 주주 참여는 원익 IPS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호재 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이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도 예상되고 있는데 원익 IPS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94% 증가한 1,4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441% 증가한 259억 원으로 당초 영업이익 전망 213억 원을 상회하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투자 확대 수혜주를 보고 있는데 현재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24단 3D 낸드가 향후 32단과 36단으로 진화할수록 원익 IPS 수혜 폭은 더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연되었던 AMOLED A3 증설 투자가 2014년 상반기 중에 예상된다는 점도 향후 주가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12전환 희석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5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됐습니다. 사실상 2013년도 올해 마지막 거래일 주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지표를 발표하는데 확정치가 4.2% 엄청 잘 나온 거죠. 산타랠리의 본격 시동이 걸리는 걸까? 일단 글로벌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로서는 일단 부담 요인이고요. 4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모멘텀도 자꾸 깎이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불안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연말 들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는 주체가 없는 가운데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엿새 만에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거래가 없어서 낙폭과대만으로는 얼마나 남은 2013년도 장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시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을 앞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한 2,000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던 앞선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오늘은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일단 양시장 모두 추가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993포인트의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10포인트 상승한 199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21선에 딱 맞물리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21선까지 와서 대상수 출발했습니다만은 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마감했던 상황에서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199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돼야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2000포인트를 오늘 돌파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다만 오늘 시장 자체가 여기서 음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양도지나 소양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 증시의 방향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방향을 조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 안착 혹은 199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 상위 종목 보신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두 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감, 또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약간 저가 매력,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하는 국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여부 오늘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49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약간 얘기가 좀 서로 간에 전문가들마다 얘기 좀 다르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483포인트를 저점을 찍고서는 목요일 오늘까지 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최소한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소한 21선 500포인트나 아니면 495포인트를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번에 찍은 자리가 바닥이라 논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쌍바닥이 될지 다중바닥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단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480포인트라든지 483포인트 정도가 지키셨다는 부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야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 보신다면 셀트리온은 1.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시가총 상위 종목이 여기서 상승세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일단 진바닥이 잡혔다라는 쪽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더 두셨습니다. 자, 일본장은요, 지난 한 주 한 3% 정도 올랐었고 6년의 고점 정도에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왕의 탄생일을 맞아서 휴장합니다. 오늘은 장이 서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오늘까지 빠지면 10거래일 연속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중국장 잠시 열리는 것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분기 GDP 성장이 확정치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데, 그에 앞서서 테이퍼링이 우리 팀장님 예상을 뛰어넘고 실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 치고 또 지표가 좋게 나온 것 치고 달러화 강세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장 일단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1061원 6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60원 10전과 1060원 80전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0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달러는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달러화는 원화에 대해서만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미 연준의 내년도 테이퍼링이 더욱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 호조에 항상 상승세를 보여왔던 달러 엔까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그간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달러 강세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미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와 연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곧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곧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서 엔 크로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N1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N1은 지난 19일 오전 100엔당 1,006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바로 당일 정오경에 100엔당 1,020원대를 회복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는 1,014원, 100엔당 1,014원대와 1,022원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N1은 100엔당 1,019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낼 경우에 N1이 다시 하락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N1 하락에 따라서 당국의 서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원이 하방 경직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60원을 전후한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호조를 좋은 소식에도 위험 통화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제 조금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괜찮습니다. 코스피 1990, 코스닥 490 정도에서 개장하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현대증권입니다. 그룹의 매각 방침이 나왔는데요. 두 자릿수 거의 부근까지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내년에 대우증권까지 증권사 매물이 3-4개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현대그룹주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 3사 매각과 동시에 현대상선 자산까지 매각하면서 3조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일 자구책을 현대그룹 측에서 내놨었죠. 이미 현대상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테마가 부는데요. 오늘 철도 테마를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이것이 등장을 하던데요. 개성과 신우주 간의 고속철도, 우리나라에서 이 철도 사업을 사실상 진행한다고 하죠. 다음 달에 본계약 들어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철도 관련 테마도 오늘 아침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한 현대증권 관련된 그룹주 먼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갈까요? 메리츠 동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증권 매각 소식 때문에 급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증권에 대한 이 매각 기대감 때문에 오늘 현대증권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현대그룹은 금융계열사 매각을 비롯한 고강도였던 자구책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 전체적으로 좀 금융업에서 좀 손을 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매각 추진은 이 반얀트리호텔 그리고 현대증권, 이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이 네 가지 사업을 좀 매각을 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그리고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아산 이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네 가지 사업만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계산업으로 좀 치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 그리고 현대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그리고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사업 이 네 가지 사업만을 좀 남겨놓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 금융계열사 좀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이 핵심 사업으로 남는 이 네 가지 사업 외에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매각을 하면서 이 유동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내비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현대증권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이 매각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관심들은 일단 KB금융과 현대차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매각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이 증권사 매물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동양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굉장히 좀 많은 매물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연 어떤 증권사가 가장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사안일 텐데 일단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소매금융, 리테일금융 쪽에 고객 기반 확보가 굉장히 좀 강점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각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현대증권이 M&A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이 뭐 현대저축은행이나 선박펀드 등 매각 가치가 이 장부가 대비해서 좀 낮을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증권이 좀 매각이 될 시에는 좀 제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책정된 가격들이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매각에 대한 속도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근데 노조 측에서도 일단 현대증권 매각에 대한 이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의지들이 강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로 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상선 역시도 이 현대그룹의 어떤 유동성 부분 이 부분이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이 결국에는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대상선 역시도 이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는 그 유동성 확보와 이 현대상선 같은 이 그룹의 어떤 중심 사업 쪽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강도의 어떤 자구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현대상선에 대한 이 강한 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되는 이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전략보다는 일단 이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 재무 구조 개선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철도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3개사 정도 있죠. 대하TI 그리고 대오AL 그리고 세명전기가 있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 회사고요. 대오AL은 이 알루미늄 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역시나 이 철도 이 차량에 알루미늄 판재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용 금구류나 금속 제품을 좀 제조하는 회사인데 오늘 왜 이렇게 철도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오르느냐? 이 중국과 북한 철도 건설 때문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요.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중심의 컨소시엄 간의 이 개성과 신의주 간의 어떤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본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8일에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철도 등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 중국 상지그룹 컨소시엄의 이 한국 측 파트너는 다음 달 중순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현장 실사 4월 기초공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러나 역시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적으로 구간은 376km 건설 구간 가운데 개성부터 평양까지가 189km 정도 되는데 이 개성부터 평양까지는 국내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이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평양부터 신의주까지는 187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중국 기업이 맞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철도 관련주들의 주가도 주가지만 이 전체적으로 국내나 결국에는 국내, 북한 그리고 중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떤 이 공동 발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제기되는 것 아닌가. 항상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철도 테마까지 돌발 종목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Q캐피탈이 급락해요. 광주은행 공동인수 추진이 일단 중단되면서 급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SNU, OLED 쪽에 중국하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5% 뜨다가 상승폭 빠르게 다 반납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밖에 오늘 대양금속도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얘기가 좀 들리고요. 한세실업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침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Q캐피탈 얘기 좀 들어보죠. 네, Q캐피탈이 이제 그 강주은행하고 강주전남 상공인연합회하고 해서 공동 인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었죠. 근데 이제 강주은행 쪽에서 이제 이사회 그 기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강주은행이 좀 발을 한 발 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못하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뭐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반짝 올라오고 나서 오히려 그 지난주에 강주은행이 참여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약간의 그 조금 뭐 나쁘게 말하자면은 뭐 일시적인 그런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주가의 이제 시세 차익을 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면 거래량이 먼저 터졌던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작용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인 뭐 급락은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500원 이하에서 400한 6, 70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형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뭐 300원, 200원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위에서 물리신 분들, 6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보통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NU가 이제 그 중국 비전웍스에 한 500억 가까이, 한 486억 정도 OLED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OLED 제조 장비 같은 경우에 일본 기업에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SNU가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강자의 역할을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올 초에 한 4월 달쯤이죠.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한 603억 정도 매출을 발생한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좋지 못하고 있고, 약간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납품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납품이 좀 연속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좀 텀이 좀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주가 자체도 조금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한 12,000원대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12,000원 돌파가 확인된다면 매수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SNU의 성장성은 제가 보기엔 좀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한금속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스탠다드 차트 SC제일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은행 쪽을 통해서 한 46억 정도 출자 전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주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빚은 없어지게 되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냉연 갈판, 스테인레스 이쪽을 좀 생산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가전제품 쪽으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재무구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주가는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한 1,000원 정도 돌파가 확인된다라면은 매수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좀 어중간하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세실업이 약간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한세실업이 요즘에 보신다면 시장과는 다르게 연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뭐 해외 시장에 그러니까 그 한세실업은 전체의 한 70%를 해외 공장, 특히 이제 베트남이든지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내년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협회 경제협회인가요? 그래서 TPP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 착안하시면서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실업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요. 한세실업처럼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오늘 현대증권 매각 소식 때문에 뭐 그룹주 다 오르고 현대증권도 급등합니다만 대신증권은 오늘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합니다.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엄청 빠졌고 지난 한 주도 급락을 한번 했었었는데 계속 하락하는 원인 같은 증권주도 분위기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요. 컴투스가 오늘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인기 흥행몰이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또 이렇게 애니팡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내년부터는 50만 원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그냥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 때문에 금요일장 급등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다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 배당 기대감 때문에 연일 좀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연말이 좀 다가오면서 이 투자자들이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에 좀 자동적으로 당연히 좀 시선들이 좀 쏠리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이 배당 매력들이 결국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당에 대한 이 어떤 매력들, 이 부분이 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가장 큰 어떤 투자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배당 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가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배당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증권인데, 사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최근에 굉장히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도 역시나 이 매도에 좀 동참하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 매도가 이 대신증권의 주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크게 이 어떤 대신증권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이 좋은 증권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대신증권이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크게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A, 증권사 M&A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대신증권은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놓여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로 좀 이 최근에 대우증권 하락세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증권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 어떤 관심 영역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이후에 굉장히 좀 견고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라는 게임이 인기를 좀 얻으면서 최근에 좀 이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컴투스에 대해서 최근에 이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의 일 접속자 수가 애니팡을 넘어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도 이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는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 접속자 수는 더욱더 그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연간 40종 정도의 신규 게임을 출시하는 컴투스 같은 경우 이 크로스 마케팅을 통해서 후속 게임의 어떤 흥행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신작이 시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신규 게임들이 연이어서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의 반등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 견고한 주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이 전자결제주인데, 전자결제주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일단 50만 원까지 어떤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자결제 절차 간소화, 그리고 해외 기업에 대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일명 PG라고 하는데, 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국내외 기업 역차별에 대한 철폐, 그리고 콘텐츠 자율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자결제 절차 자체가 간소화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5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 정부에서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해외 결제 대행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간소화와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 전자결제 서비스의 어떤 간소화, 장벽,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지들 때문에 결국에는 20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강한 주가 상승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모멘텀을 형성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전 고점이었던 그 이전의 어떤 이 가격대를 회복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녹록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결제주까지 팁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반등했었는데,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가 2% 안팎, 또 나란하게 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이와도 올라오는데요. 자동차가 오늘 1990선 회복시키는데 큰 공헌을 담당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도 21선 확실하게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천 공장 증설 소식도 오늘 들려왔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이닉스도 잠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아침 3만 원 이제 트라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참 힘들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산 것도 특징이었던 CJ ENM, 오늘 반등폭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 살펴주시죠. 네, 자동차주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현대차가 2%, 기아차가 1.8%, 네. 현대모비스도 한 0.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완성업체들, 현대차, 기아차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목요일에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저가 매력에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올라오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이 중요하다. 23만원 현대차는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돌파한다라면은 한 24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요일 하락폭을 만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21선 한 56,000원 정도 돌파가 확인이 돼야지 한 7, 8,000원, 잘하면은 한 59,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놓고, 일단은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1월 한 초중반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품주들이거든요. 네. 부품주들은 지난주 목요일 하락했던 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뿐이 아니라 현대위야, 뭐 다른 만도. 부품, 네. 만도 같은 부품주들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들 업체들이 빠진 게 이제 엔저 우려감도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품주들이 완성차 업체들보다 좋은 흐름을 띄었는데 한 1월 초중반까지는 완성차 업체가 부품주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띌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착안을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2.2% 정도 강세를 띠고 있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공장 증설이 우려감을 작용했다가 다시금 또 이제 기대감을 작용하고 네. 있는데 일단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들은 약간 이제 고점에서의 이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이벤트성이 하락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공장 증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하이닉스가 상승 유지가 되면 4만 원대까지도 맞아요.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장 증설의 우려감으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뭐 몇백만 주 매도가 나왔다라면은 이건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이 매도를 순간적으로 했던 것 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ENM이 불성시 공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최근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지난주 후반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줄소환 당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따끔하게 좀 혼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먼저 그러한 소식을 먼저 접하고 나서 지난 10월 한 12일쯤이죠. 그때 이제 먼저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뭐 이유 없이 갑자기 하한가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나오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실적 우려감. 근데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먼저 선매도를 했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줄소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가 자체는 이미 그런 것은 선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적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한 두어 달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이슈와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CJ ENM이 이제 게임 업체를 매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 우려감 혹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뭐 응답하라 1994라든지 뭐 꽃보다 누님들 이런 부분들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 방송 쪽에 대한 광고 수수료가 생각보다는 개선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부분들, 그리고 게임 쪽하고 방송, 뭐 엔터테인먼트 쪽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도 예년보다 조금 실적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통상임금 이슈로 발목 잡히는 자동차 부품주보다 완성차 쪽의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모셨으니까 오늘장 전략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갭상승 한 그 정도 분을 양시장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1990, 코스닥 490. 자, 이제 뭐 코스피는 거의 한 2,000 부근까지 왔는데 꼭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일본장은 휴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고 있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 중국 증시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가 지난번에 9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유동성 우려? 네, 신용경세 우려감이 얘기 좀 불거져 나오고 또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제 신용경세 우려감은 이제 지난주 인민은행이 5일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풀면서 우려감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도 반영을 하는지, 증시 자체가 돌아선다라면은 중국 증시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세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세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또 하락했던 업종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중국 증시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특히 지난 97년도 이후로 최장기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 증시 움직임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지 아니면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냉각지 역할을 할지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2% 급락했었고 지난 한 주간 5%대 급락했었던 중국장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의 오늘장 조언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2000선 또 언저리에 왔네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좀 현금화를 좀 해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2000선 부근에는 분명히 좀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나. 뭐 미국장은 신고가가 나왔다. 일본장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이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최근에 오르는 것과 좀 이 같이 일반 동반선상에 좀 가려면 결국에는 이 환율이라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개선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이 그네들과 좀 어느 정도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개선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만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엔저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의 수출 경쟁력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엔저의 속도가 아직은 물론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엔저의 이 속도가 완만하게 좀 가고 있지만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가 한 번 더 크게 나올 경우에는 엔저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 국내 증시는 분명히 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지수 플레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950포인트 부근 6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수 한번 하고 1980에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현금화 좀 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요. 뭐 일본 증시가 저렇게 오르는 이상은 국내 증시가 그렇게 쉽게 상단을 돌파하고 뭐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가기에는 조금 뭐 어떤 이 힘에 붙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를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되는 장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오늘도 뭐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대형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경기 개선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이 눈총을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나. 그래서 먼저 조정을 받았던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또 화학주나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섹터가 은행 섹터입니다.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은행 섹터죠. 이 미국 쪽에서 이 은행주들, 글로벌 IB뱅크들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돌아나가면 결국에는 이 금융 섹터들이나 은행 섹터들의 활동이나 활약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대부분의 은행 업종들이 좀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도까지 은행 업종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는 업종일까 굉장히 좀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코스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창희 대표님은 아직 진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지 않고 그냥 기술적 반등의 과정으로만 보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뭐 코스닥을 바닥이라고 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 부분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수급 문제고, 수급을 떠나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실적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냐, 근데 막상 까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럼 4분기는 또 좋아지냐. 근데 4분기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도 좀 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들을 결국에는 불안감들은 여전하다. 차라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좀 완전한 진바닥이 나오기에는 아직 그렇게 썩 내키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전략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거래소를 코스닥보다 조금 더 플레이하기 좋은 장으로 예측해 주셨죠.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알아봅니다. 스탠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물시장만큼이나 선물 쪽도 갭 상승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지키고 있는지요? 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는 미국 쪽인 훈풍, GDP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합되면서 올라왔고, 그 전에 불확실성을 지금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재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제 단기 추세를 이용한 여러분들께서 공포 매수를 계속 자신 있게 잡으셔야 되는 선행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선체 측면의 현선물 모두 다 매수를 지금부터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의 음봉에선 잡아두어야 하지만 아마 내년 초 재미난 즐거움이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히 미리 예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이게 단기 파동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림 눌림 조정이 받을 것이고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뭐 선물 쪽도 매도를 위쪽에서 이제 다 왔으니 때리자. 이런 의견 되게 분분할 텐데요. 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국발 훈풍 자체가 불확실성 두 개를 정확하게 해소를 했고요. 그 관점에서 해외 증시 쪽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전일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세가 주간장에서 하루 종일 별거 없이 만들어 놓고 야간장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다 반영시켜서 올라왔고 오늘 출발과 함께 페이크를 하나 만들고 속임수로 만들고 위로 뽑히면서 고점을 갱신을 했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위에 고점에서의 대롱대롱 횡보는 가능하나 이것이 급락으로의 전환 스위칭이 완전히 장세를 또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큼 급락의 징후 역시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장은 출발과 함께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기관계 쪽인 금융투자의 매도 압박 부분 때문에 매도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라면 시장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강하게 폭등은 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 가지고는 폭등을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 콜옵션 쪽이 좀 더 활발한 반면에 풋옵션 쪽의 추이는 거래량이 한산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열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풋옵션 쪽이 아직은 좀 더 싸질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공격이 못 붙는 거겠죠. 하지만 콜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야 고점일 것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종목군들에서 먼저 살렸고 선물지수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떠서 출발이 되니까 추격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겠고요.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변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 선물 모두 다 그런 증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제는 공포에
악소리 나는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지만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에 가셔서 초반부에도 재미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스타트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여러 몇몇 징후에서 지금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주쌤의 노하우기 때문에 오픈은 안 되지만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긍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도 원웨이 상방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에서의 매도 자리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차익과 비차익 소폭 차익 쪽에서 매도 우위였던 게 매수 쪽으로 전환되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 오늘장 대응 전략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외국인과 투신 쪽이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면 원웨이 상방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어갖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잡아드리면요. 일단 신호등에서 이미 올라타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보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으로 259.75가 아마 걸려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 259.75를 지금 65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261.65를 이탈할 때부터 매도를 단타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매수 쪽으로 계속 봐라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특히나 더더욱더 눌림에 매수를 잡는 것이 유리한 위치이지 여기 이제 고점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고점 매도 시그널이 나오니까 매도 쳐야지 여기서 매도 잘못 치시면 조금 고생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도 지난 주말에 다 돌려보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환율 플로우도 계산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플로우도 계산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두 시장 모두 다 우리나라에는 우호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눌림 매수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황금 라인 수정해서 261.65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음봉에서 매수에 모아가면 다음 주 연초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매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GDP 호조에 코스피가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고요. 그 갭상승 지키면서 1990선 웃돌고 있네요. 코스닥도 이틀째 반등하면서 490선 챙기긴 했는데 여전히 거래소 위주로 매매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할 중국장이 관건이 되겠네요. 중국장 잘 보시면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